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다 그지요? 2번. 재고 수량 결정 방법 중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틀렸겠네요. 자, 분석해 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조사법 그리고 혼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기록법은 수량 파악할 때 기초 재고와 매입하는 수량은 당연히 기록할 거고, 자, 이제 매출할 때마다 그 수량을 따박따박 계속 기록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상 기초 수량, 매입 수량, 판매 수량 전부 다 파악이 되니까 기말 재고 수량이 얼마가 남아 있다라는 게 장부상 관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계속 기록법이라고 부르고, 실지재고조사법은 물론 기초재고랑 매입에 대해서는 수량이 파악되겠지.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에 대해서는 수량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기말에 가서 실제 창고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기중에는 당연히 장부상으로도 수량 관리하고 기말에는 실제로 창고에 가서 조사도 해보는 이 두 개를 전부 다 수행하는, 둘 다 합한 혼합법을 실무에서는 당연히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보면 계속 기록법을 적용을 만약 한다면 그지?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매출할 때마다 수량을 따박따박 관리하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수량은 파악 못해. 관리 안 하니까. 실제 창고만 가가지고 조사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자산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분석해 보면 특징이 좀 정리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2번 되겠다.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한다. 맞고요.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치? 됐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했을 때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자,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요 분류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너 아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나 보네. 자, 기억.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 거래 조건으로 할인받다. 이런 거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부른다. 그지? 어음의 할인 거래고, 어음의 할인 거래가 매각 거래 조건으로 보아지니까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될 것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분류는 영업의 비용이 맞다 이겁니다. 그치? 니은 매입 거래처에 지급한 약소금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자,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면서 어음을 상대방한테 끊어주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겠지. 자, 그 어음을 우리는 이제 이 어음 발행해 줬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야. 상대방은 우리 어음을 받았을 거다, 그지? 그 어음을 가지고 만기 전에 은행 가서 할인 받았답니다. 그거는 그 상대방 회사 사정이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장부가 달라질 게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붕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디귿. 매출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차변의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그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영업의 비용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지? 설사 대손 상각비라는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쓰고 그거는 판관비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매입 거래처의 외상 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다. 이런 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더라. 그지?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어. 그런데 서로 약정을 했다 이겁니다. 몇 월 며칠보다 우리가 돈 빨리 주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깎아주기로 약정했대. 우리가 진짜 돈 빨리 줬어. 그러면 상대방이 깎아줄 거야. 이런 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고 매입 할인이 발생하면 원재료 취득 원가가 감소될 거다 이겁니다. 그죠? 자, 매입 할인 거래에서 영업의 비용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등장하는 거래는 기억밖에 없고요. 정답 1번이 될 겁니다. 문제 3번. 다음의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 분계로 반영했을 때 당기 순이익의 변동은? 자, 두 가지 내용이네요. 자, 분계해 볼까요? 매출채권 잔액 55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 있었다. 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의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50만 원 곱하기 2% 11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에 잔액이 3만 원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얼마? 11만 원에서 3만 원 뺀 8만 원만큼을 추가 설정해야 되겠지. 분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비용의 증가 8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8만 원. 대손 충당금은 자산 차감 항목이다. 그지? 자산 차감 항목의 증가. 자산 차감 항목이 증가되니까 자산 입장에서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거래 판례소 분석할 때는 그냥 부채하고 위채가 똑같다라고 뭐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다 이겁니다. 증가하면 대변 쪽, 감소하면 차변 쪽, 뭐 이런 설명도 드렸었다. 됐죠? 자,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5만 원에 대해서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5만 원.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르쳐 줄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결산 수정 분계할 때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할 수 없지. 가수금이라는 거는 미결산 항목이므로 최종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돼. 정식 재무제표, 정식 계정 과목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겠지. 자, 가수금. 대변에 기록돼 있던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대변의 그 부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가수금이랑 현금 과부족이랑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수금,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현금 과부족은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주었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번째 분계에 대해서는 가수금 계정 과목보다는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으로 회계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원인을 안 밝혀졌으니까 그거를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이거지. 그런데 가수금은 사실은 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알아. 그럼 나중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내년에 되어서라도. 그럼 사실은 가수금에 대해서는 뭐 실무라면 요 가수금을 없애되 이거를 뭐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 그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무라면. 그런데 출제자 의도는 요 두 번째 분기에 대해서 그냥 현금 과부족하고 동일한 논리로 그냥 회계 처리 해버리십시오라는 의도로 출제한 것 같아. 조금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시키면 당기순이익 변동은요. 요게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요거는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비용이 8만 원 증가했고 수익이 5만 원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 영향은 마이너스 3만 원 되겠네. 됐지요? 정답은 당기순이익을 3만 원 감소시킨다. 정답 1번 되겠다. 됐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실무상 가수금에 대해서 잡이익이 아니고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8만 원만큼 당기순이익 감소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 있겠다, 그지?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어. 그런 문제 때문에 8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예 언급 없고 요거 두 개를 합한 마이너스 3만 원 그것만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지요? 문제 4번.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기주식 자본 조정 항목이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이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더라, 그지? 감자차손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했을 때 생겼다가 주주총회 결의하고 나서 뭐 1, 2주 있다가 실제로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주니까 그 일주일 정도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리는 계정 과목이더라. 그지? 그런데 어쨌든 분류는 해야 되니까. 분류를 따져보면 요거는 자본 조정이고 요거는 부채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그치?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하고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다, 그지? 3번.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지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냥 빨리 답 찾고 넘어가면 된다. 어떻게 하자? 넘어가자 이겁니다.
4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확실히 틀렸잖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찾을 수 있고 3번 지문 굳이 몰라도 된다. 자, 자산 처분할 때 생기는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자산 처분이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제품을 파는 거라면 별도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자산 처분이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대표적인 게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판다던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판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지? 그럴 때는 별도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그냥 바로 끼워 넣어 버리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별도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다. 왜? 유가증권 매각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 대해서 주식은 될 수 없겠지. 만기보유증권은 만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보유 목적이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채무증권만 가능한데 만기보유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중도에 팔 거 아니니까 공정가치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평가손익을 인식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점에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과 차이가 있다. 일리 있습니까? 어차피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요상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상각이라는 배분이라고 표현했네. 상각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 상각이 반영된 결과치 금액을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상각 후 원가로 기록할 뿐 시장 금액이 좀 바뀌었다 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따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랍니다. 그런 내용을 3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6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다. 그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감소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률법 설명할 때 자동차를 예를 들었다 그지? 자동차는 새 차 사가지고 시동 한번 부르릉 거는 순간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 값이랑 1년 사용한 차 값이랑 따져보면 천지 차이다 이겁니다. 감가상각이 내용연수 초반부에는 확 떨어진다. 가치가. 즉 감가상각비 금액이 내용연수 초반에는 엄청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았을 때 5년 쓴 차나 6년 쓴 차나 그 가치를 따져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용연수 후반부로 가면 감가상각비가 작아진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나중에는 감가상각비가 작아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률법 됐습니다. 정답은 찾았고 3, 4번 확인할게요. 3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그지?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해야 될 거다. 그지? 그 가치가 떨어지는 실질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정액법으로 할 건지 정률법으로 할 건지 그지? 그 방법을 선택하고 한 번 적용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될 거다. 그지?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발생주의가 원칙이다. 그지? 현금 받았냐 안 받았냐 뭐 현금을 받았는지 주었는지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발생주의로 발생했냐 안 했냐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실현주의.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대원칙이고 발생주의라는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좀 구현하기 위해서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로한 조금 작은 개념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대원칙, 요게 조금 구체적인 원칙. 그렇지?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다. 맞고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한다. 이런 거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르더라. 됐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다. 그지? 정답은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한다. 아니다. 그지? 총액주의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있었고 기기장치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팔 때 손해보고 팔았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나왔고 기기장치는 좀 이익 보면서 팔았다. 그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나왔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랑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그냥 섞어찌개로 상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대로 총액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이익대로 총액으로 기록하자 이거지.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맞다 그지?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보았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사채 발행은 뭐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부채로 기록하는 것이 사채고 불특정 다수한테 주식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주식 발행이다. 뭐 이렇게 개념 잡을 수 있겠다. 됐죠? 2번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에게서 직접 차감한다. 그치?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발행 금액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우리 이런 내용 배운 적 없다. 그지?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자. 이런 내용은 전산 세무 2급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상한 이름의 방법으로 삼각 작업을 한대요. 3번도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이 틀렸겠지. 그러면 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이런 개념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했다. 그지? 자, 뭐하고 액면 이자율이랑 시장 이자율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딱 잡자고요? 사채 액면에 적혀 있는 액면 이자율 여기에 딱 중심을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10%야. 다른 사채들은 10%밖에 안 주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15% 준답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인기 폭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액면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게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우리 거 살려고 난리니까 100만 원보다 더 높게 할증 발행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발행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다. 됐죠? 자, 액면 이자율, 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 바꿔 말하면 액면 이자율이 작다. 그 뜻이다. 그지? 그러면 할인 발행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됐습니다. 문제 9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 원가는 300만 원이고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일까? 자,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A안이 뭡니까? 바로 처분하는 거. B안이 뭡니까? 수리해서 처분하는 거. 그렇지? 자, 바로 처분하면 1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그지? 수리해서 처분하면 수리비가 든다. 그지? 20만 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대신 들어오는 게 더 커진다. 그지? 얼마? 13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 얼마 들어오는 겁니까? 110만 원 돈 들어오는 것이다. 그지? A안, B안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 정답이 B안입니다. 라고 답하면 될 거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몰 원가가 무엇일까요? 매몰 원가는 뭡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에 이미 지출된 원가를 말한다 이겁니다. 지금 의사결정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다. 어떤 겁니까? 요 기계장치를 지금 팔려고 하는 의사결정인데 이 기계장치를 애당초 취득했을 거다. 그지? 300만 원 주고 사왔어. 그동안 감가상각을 했어. 그래서 현재 장부 금액이 150만 원이야.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다 발생한 부분이고 지금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 미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돌려가지고 고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몰 원가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있다면 그거를 답으로 해야 되겠지. 정답은 1번. 됐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단골 메뉴다. 그지? 자, 기초제품 재고액, 매출원가 뭐 이런 부분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은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결론값이다. 그래서 단기 총제조원가, 기초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뿐 기초 제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 매출원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정답은 찾았고 1번 지문은 조금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그지? 자, 단기 총제조원가를 기록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원가 형태별로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이런 형태로 기재가 되지 일반적으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런 형태로는 기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그냥 재료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을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원가 형태 기준으로 기재가 된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 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A 부문을 먼저 배분할 것. 아시겠죠? 단계 배분법이다. 순서가 필요한데
A 부문을 먼저 배분한다. 구해야 되는 건 뭐 Y 부문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구하래. 자, 보조 부문에서 Y로 가는 거를 구하랍니다. 보조 부문은 두 개가 있네. A와 B. 자, 먼저 A에서 Y한테 줄 거야. A가 B한테, X한테, Y한테 이렇게 비율로 준다, 그지?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자, A 부문의 원가는 30만 원이야. 30만 원에 대해서 3, 4, 12, 12만 원은 B한테 주고 3, 2, 6만 원은 X한테 주고 3, 4, 12, 12만 원은 Y한테 줄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자,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A가 B한테 주는 것만 고려할 뿐 B가 A한테 주는 거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고려 안 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지금 주는 게 20%가 있잖아, 그지? 그러나 요거는 고려 안 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무시하자. 요거 두 개만 고려한다 이겁니다. 요게 중요하다. 단계 배분법에서, 그지? 자, 그래서 자, B 부문이 40만 원 원가 발생했는데 A로부터 받은 거 12만 원이 있더라, 그지? 그럼 얼마가 됩니까? 40만 원 플러스 12만 원, 52만 원이 될 겁니다. 52만 원을 이렇게 뿌린다라고 보아야 된다. 주의하자. 요 B가 A한테 주는 거 20%는 고려 안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고려한다. 그러면 자, B가 제조 부문에 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겠지. 제조 부문 중에서 Y한테 주는 거 요거는 52만 원 곱하기 자, 분모가 100%가 아니야. 30% 플러스 50%. 80%가 분모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요 금액, 요 비율, 요게 중요하다. Y한테 주는 건 몇 프로? 50%. 그지? 열심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2만 원 곱하기 50 나누기 80 하면 32만 5천 원 계산됩니다. 그지? 그래서 Y가 받는 거, 보조 부문에서 받는 거 A한테 12만 원 받고 B한테 32만 5천 원 받습니다. 합해보면 44만 5천 원. 계산된다, 그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조금 어려운 말로 풀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품 만드는데 비용이 든다면 그거는 비용이 아니고 뭐 제조원가 코드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리고 제조원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결국은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일단 간다 이겁니다. 그랬다가 팔릴 때 비로소 매출원가로 갈 거다. 됐죠?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비용임이 갈 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더라. 제조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 비용이라면 판관비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그지? 기간 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로 분류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지? 그런데 기초원가, 가공원가 뭐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2번이 틀렸다. 정답 2번. 복습할까요? 기초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됐습니다. 자, 3번.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분류한다. 맞겠지?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와 비제조 원가 800번대 코드 또는 뭐 900번대 코드로 분류한다. 그지? 그래서 4번도 맞고 뭐 엄밀히 따지면 1번과 4번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지? 뭐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 자산의 여부라는 측면,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기술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겁니다. 그 실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지만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면세 아닌 것, 과세 항목을 찾아라. 택시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정답이 1번이다, 그지? 택시는 사치품으로 보더라. 그래서 여객 운송업 중에서 택시, 비행기, 고속철도, 뭐 KTX, 뭐 그 다음에 우등 고속버스 뭐 이런 거 빼고 나니까 차포 떼고 나니까 남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뭐 이런 것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 3, 4 확인합니다. 도서, 신문 면세고요. 미술관 면세, 그치? 문화 관련, 국민후생 관련,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 먹을 수 있는 농축수인산물은 그지? 국내 생산이든 수입한 거든 전부 면세더라. 됐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문제 14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뭐 이론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용어 쓴다고 했습니다.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틀렸다 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자 서울 본점, 부산 지점 있을 때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야.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왜?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과세다, 그지?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서울 본점이랑 부산 지점이랑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 두 군데 합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 따라서 납부는 뭐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부산은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왜? 합하니까. 합해서 그냥 한 군데 사니까. 근데 신고라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 따로따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단어가 2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됐죠? 정답 2번. 3번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치? 4번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따로 배운 적은 없다. 그지? 우리 세법에 보면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당연한 소리지.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강남구 역삼동에 있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래서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세무서인 줄 알았어. 강남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역삼세무서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세무서에서 여기 안 됩니다. 역삼세무서로 가세요라고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지.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지? 최종 등록은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에 그 내용이 등록되겠지만 일단 강남세무서에서도 받아주는 거지. 받아서 그 정보를 역삼세무서로 이관시켜 주겠지. 그럼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실수로 다른 세무서 가더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거기서 신청할 수 있다. 별거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어. 괜찮다고. 확실하게 답 찾을 수 있잖아.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실질이 뭡니까? 회사 이름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 그지?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다시 정정해야 되겠지. 2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동이 있는 때 공동사업을 한답니다. 동업한답니다. 5대5 비율로 동업 시작했는데 그 비율이 좀 바뀌었다 또는 C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당초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신고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정정해야 되겠지. 증여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꼴 회사 자체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 이름 바꿉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정정사유가 아니고요. 폐업사유입니다. 그 회사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십시오 라고 안내한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개인은 대표자 이꼴 회사니까.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물려받는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대표자 이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딱 하나 예외가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증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부르고 요것만 인정되는 거지.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폐업 사유인데 법인은 대표자가 바뀔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요거는 정정 사유 맞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